저는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해 경선 불복, 사쿠라 신당이라 비판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확신과 정체성을 경시한 정치적 오판에 대한 뼈저린 체험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견제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통치와 의회 모독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온 검찰 독재 2인자이자 의회주의 부적격자 한동훈 장관의 국회 진입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의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 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이 절대 과제를 흔드는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2002년 저의 선택을 상기시키며 저를 공격해 이낙연 신당을 옹호하려는 분들이나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해 야권 분란을 부추겨보려는 조선일보 등은 번짓수를 크게 잘못 짚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고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 선택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경시한 방법적 오류가 있었고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18년 만에 복귀한 제가 정치의 원칙과 정체성을 한층 중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신당은 방법론을 넘어 근본적 철학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비판하며 오늘의 이낙연을 옹호하는 것은 위선이자 모순이며 특히 야권 분열의 의도로 맥락을 호도하는 조선일보류의 가련한 시비에는 전혀 동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 선택을 비판하신 분이라면 100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회 15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 정치를 배운 이후 당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민주당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당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너무 잘 압니다. 이낙연 신당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정치인 이낙연의 실패를 넘어 수많은 정치적 낭인의 양산과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연장을 결과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싸울 것입니다. 제 비판에 답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는 주변의 입을 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과 당원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제3세력입니까?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과연 싸울 생각은 있습니까?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신당을 할 거면 안에서 흔들지 말고 나가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 아닙니까? 왜 선거 준비에 절박한 당과 동지들의 에너지를 뺏고 선거를 방해합니까?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구차한 정치 행태가 신당에 맞습니까?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기자회견을 하고요. 기자들이 계속 쫓아가는 건 또 웃겼어. 근데 문답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지금 저희 시작한 건가요? 예. 아니, 뭐 기자들 일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어차피 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의도적으로 다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답 안 그렇기 했다. 때문에 제가 준비한 회견문을 성명서를 읽는 것만에 집중하기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역시 고참이시라. 자,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참적이 네. 휘둘리는데.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시작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민영배만 같아라 15번째 방송입니다.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선 두 분 모시고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시네요. 민영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 이 문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김민석만 같아. 오늘 게스트, 오늘 호스트, 저는 MC 이렇게. 뭐 그래요, 자, 하여튼.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김민석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역사에 살아있는 화석. 아니 뭐 화석이 살아 있어요. 오늘 또 기자회견에 그 32살에 민영배 의원 몇 살에 국회 입성하셨죠? 물어보지 마요.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 이 어. 김민석 의원님의 그 정치 경력하고 거기에 비교해서거나 빗대서 저를 언급하시는 걸 금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예. 저 같은 저는 초짜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항상 방송에서 겸손한 척을 해요. 겸손하지 않. 아니 평소에 다른 데서 겸손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참 뭐 이런 저런 차원을 떠나서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 여기 민영배 의원님 방송하시는데 여기 껴줬다는 것만으로 지금 완전 이건 급 아니 감사합니다. 원래 민영배 의원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끼워 놓을 것이 여기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급하게 모시고는 싶은데 근데 두 분이 뭐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분 자리 모셨고요. 여러분 그 채팅 아니죠 화면 상단에 여러분 후원 계좌가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그것 좀 해주세요. 그 왜 필요하냐면 저게 연말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대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 자, 왜 그러세요? 아니고 한국 말고요. 한국 다른 나라 대선 많이 있잖아요. 많죠. 자, 미국 알겠습니다. 그 얘기셨구나. 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그 김민석 의원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연 한 3일째 쉽게 표현하면 티키타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사쿠라 노선 포기하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역사에 살아있는 화석이라서 사쿠라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관 속에서 꺼내온 느낌? 왜 그러셨어요? 그 사쿠라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왜 일본어를 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을 정리할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정치의 오랜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사쿠라라는 것이 진짜 영린이죠. 오래됐죠. 정말. 네, 오래됐죠. 과거에 무슨 뭐 유치송, 이철성 이렇게 쭉 왔던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때 적당하게 그 안에서 야당 이렇게 관제 야당하던 그건 이제 사쿠라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이거를 제가 내용은 경선불복의 자기 모순의 구태 정치에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했고요. 또 사쿠라가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요새는 웃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 네. 아이 저 그냥 민영배 옆에서 잘못 웃으면 그냥 유튜브 방송 나가 웃어. 요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민석 사쿠라 언급에 민영배 박장대소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민영배 의원은 지금 최근에 김민석 의원이 저러고 있을 때 지켜보는 느낌이 뭐예요? 저는 그 전에 어. 조금 전에 사쿠라라는 말로
정확하게 딱 표현을 하시는 그거를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저는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워낙 뛰어난 분이시라 제가 협잡이라고. 예, 딱 그 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데 이거는 협잡이다. 가결파들을 향해서 협잡이다 이거는. 동의안 직후 첫 의총 때 제가 첫 예. 발언을.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역시 김민석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다운 화법이다. 진단이다. 그리고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심리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사입이라고 안 하고 사쿠라로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지금. 그래요? 그럼요. 사이비가 더 좀 센 말인가? 이건 역사가 있어서 그런 한국 건데. 정치에서 사쿠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사쿠라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역사적 그렇죠. 일종의 네이밍이죠. 예. 특히 야당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렵고 예. 사실은 이낙연 대표 개인이 망하는 거는 본인 문제인데 제가 아까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내가 솔직히 이걸로 득볼 게 뭐 있겠냐. 제가 맞죠? 예. 근데 너무 당이 어려운 시기를 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다가 이게 어설프게 거길 따라가는 분들이 이제 완전히 정치적 낭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혹여라도 이번 총선에 출마라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가시거나 그 다음에 뭘 정치를 해보겠다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국회의원이건 지방의원이건 민주당 당원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모조리 아주 평생 어려워질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해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포기를 하면 좋고 안 되면 혼자 그냥 벌판에 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당으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굳이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쿠라의 그 사전적 의미가요. 1번 복곳의 비표준어, 2번 여당과 내통하는 야당의 사이비 정치인이나 사기를 쳐 그거 사입이라고 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정확하게 쓰신 거고. 일본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분열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밖으로 이분들이 외치는 어떤 민주당 분열의 명분이 아니고 속내가 있단 말이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주로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거듭게요 옆에서.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저 굉장히 초라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 소위 본인을 대선 경선 때 함께했던 의원들조차도 거의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붙어야 되고 거기서 안 될지언정 총선에 뛰는 분들은 내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만에 안에 안 돼도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차피 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원의 선택을 받기는 글렀다고 생각을 하고 출마라도 해보려는 분들이 그냥 옆에서 부추기고 또 본인도 혹시 그런 것이 그런 정치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허망한 기대 그런 것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민주당하고 민주당으로 국회의원하고 민주당으로 당대표하고 민주당으로 총리했는데 갑자기 민주당도 뭣도 아닌 제3세력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건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금 요새 그 소위 이렇게 목소리 내는 이러저러한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냥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떤 경우는 틀렸고 어떤 경우는 선이라기보다 그냥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제3세력론을 얘기하는 순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이낙연이라는- 근본을 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이낙연의 정체성. 예. 그게 굉장히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저도 뭐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자주 쓰던 표현을 하자면 이거 막 가는 길을 들어섰구나. 막 가자는 거냐. 그러니까 도저히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당의 지난 시기 심지어는 그 열린우리당도 안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좀 표현이 야합니다만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할 바엔 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 한 2, 3년, 3, 4년 동안 진행되어 온 민주당과 그 당신의 그 행보에서 이를테면 자기 정체성이 상당히 분열적으로 드러난 그런 경우 같아요. 저는 민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 윤석열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혀 정치를 모르는 제 가까이에 있는 누가 아니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가 왕인 줄 아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했대요. 본인을 포함한 무슨 뭐 총리 셋. 총리가 셋이 아니고 민주당 출신 총리가 10명이 딴 당을 가면은 그게 본류가 됩니까? 물론 그분들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쳐버렸지만 자기가 옮겨가면 자기가 민주당이 그게 본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진짜 유튜브니까 이제 솔직히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참을게요. 뭐 하셔요. 그렇게 여기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정말 이건 정신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네. 김민석 의원 따라갔던 기자들이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도 돼요. 근데 네. 더 이상 뭐 나가면은 또 그래서 아니 본인이 움직이면 민주당 본류가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인 것처럼 생각하는 너무 황당한 근본 생각에 정말 잘못됐구나. 저는 그동안 사실은 행동으로는 그게 아니다고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경선에 돌입하기 전이죠. 지지하고 NY 지지 않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그동안 본 게 여럿 있어요. 그 매 상황에서 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끝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아까 막 가자는 거냐, 막장이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당대표 시절, 그러니까 경선하던 시절, 당대표 시절, 총리 시절, 사실은 그 전까지 쭉 뵀었는데, 굉장히 언변이 좋고 상황을 설명하는 걸 잘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그 정치 과정에서 특히 아마 대권을 향해서 가면서 상당히 그 자기중심적인 이게 굳혀졌고, 그거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장면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붙어가지고 박근혜가 졌을 때 그때 그 박근혜 모습하고 이재명 이낙연이 경선에서 붙어서 끝났을 때 이낙연 후보의 모습하고 이거는 굉장히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좀 저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면을 갖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장면에서는 그대로 드러난 그런 거고 이번에도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분열적이라니까요 지금. 최근에 서울의 봄 엄청난 지금 인기몰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서 새날이 이낙연 전 대표가 동아일보 시절에 그것도 호남 출신이 광주에서 학교 나오신 분이 전두환 찬양하는 기사를 썼다. 물론 나중에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그게 어떤 본질이 아닌가. 최소한 광주 출신이 5.18 직후에 전두환 찬양하는 기사를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전 시작점이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영입은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결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이게 본색 드러내는 거는 아까 사쿠라보다 더 중요한 게 경선 불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새날이 지금 대선 끝나고도 1년 반 넘게 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내가 대선에서 깨끗하게 경선에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뭐 잠깐은 서운함이 있겠지만 그래야 정치적인 그게 지금 도모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건건이 지금 1년 거의 한 8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다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아픈 장면이었어요. 그때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그 경선 사실은 경선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 왜 당을 같이 하는 거고 왜 조직에서 뭘 해보겠다고 중심에 서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진짜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경선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냥 기사만 본 거여서 끝난 후에 누가 전화를 해서 경선 승복 메시지를 하지 말라고 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저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끝난 후에 뭐 연설 이런 거에서 경선 승복이라는 실제로 그것이 없었나요? 하여간 이제 그것이 저는 하나가 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계속 얘기했고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약간 고개를 숙이려고 했는데 바로 사실은 그쪽의 핵심들이 또 사법 리스크를 치고 나와서 저게 변치 않는 일종의 문제의식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법 리스크론을 처음부터 제기하고 끝까지 하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약간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했지만 그 근본이 그대로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경선이 끝난 이후에 승복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근데 제일 핵심은 본인이 경선 승복을 안 한 거죠. 내심은 안 한 거죠. 겉으로는 뭐라고 뭐 했지만 내심은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엉뚱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입에 올리기는 좀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대신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은 비대위로 가고 이낙연계가 상당히 공천되는 이 구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실패했고 이게 지금 끝까지 그럼 이낙연 신당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예상을 적당히 해놓으면 나중에 순진하다는 소리 듣긴 합니다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뭐 신당이라는 게 뭐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종 결과로서 정치적인 유의미성이 없을 것이고 당선자도 못 낼 것이고 수도권과 호남 특히나 아주 큰 원대한 포부와 기대는 호남을 갈라쳐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해서 저 이낙연이냐 뭐 이재명 민주당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 정도 갖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준석과의 낙석연대까지 한다면은 이준석은 저 TK를 깨고 이낙연은 호남을 깨고 그렇게 해서 뭘 하고 그런 무슨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등등한데 다 일장춘몽일 거예요. 결국은 안 될 거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의원들도 글쎄 이제 뭐 이런저런 경선 과정에서 안 된 분들이 가령 참여해서 또는 그 전에 해서 기호라도 몇 번 받는 당을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거의 의미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창당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산이라고 하는 걸 자꾸 쌓아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자산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자산이 무너지면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물적 토대가 됐든 인적 자원이 됐든 또는 정치적 정책적 비전이 됐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점점 까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의미하다. 설령 창당을 해도 그렇게 보는 게 저는 그걸 노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적당하게 어떤 나이를 드시고 위치가 생기면 노욕? 그 상황이 되면 그 당원이나 국민들 다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선악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을 악으로 보는 굉장히 역대급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이제 딴지 넣고 회방 넣고 왜 이런 과정에 있으면 민주당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총선 승리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한 5%나 뭐 될까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피자 코스프레를 하면 결국 이것도 선악 프레임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진짜로 동감합니다. 의미 없다. 사실 의미 없는데 문제는 언론이죠. 언론이 50대 50인 것처럼 계속 써주는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저를 비교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지지하는 분이 그러니까 아마 어제 그제 뉴스를 보셨겠죠. 그러면서 이거 너무 저기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러다가 뭐 어떻게 알아 이낙연 저희가 호남에서 표 많이 얻으면은 또 이 정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기조로 말씀하셔도 제가 웃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이고 뭐고 한석도 못 얻어요. 제가 뭐 빡빡하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구차하고 초라하고 허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총리 연대설이요. 네. 근데 바로 반박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는 좀 뭔가 부족했다고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 이분들 소환해서 생각이 같다는 식으로 언프를 했는데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실체 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까지 바로 반박이 되면서 좀 무한하게 된 측면도 있어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아까 그 호남 얘기요. 네. 저는 그걸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지지는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나오려면 현 민주당 체제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민주당하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서 무슨 민주당의 대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광주 분들이 호남 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허망한 결과 끝날 거다. 제가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른바 개파 정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성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동교동계의 뭐 막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쉽게 말해서 그런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한 번도 가서 뭘 해보거나 그런 모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동교동계 막내면 같이 동교동 계시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옛날에 과거의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DJ를 했던 분들이 좀 아끼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정세균 총리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세균 총리 지난 대선 때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개파로서 활동을 해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것 자체를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 새날 정보에도 하나 나오던데요. 지난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이것이 이 선출직에 나서는 마지막이다. 네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정 총리가 정 총리하고 가까운 김영주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저도 좀 늦게 갔더니 마침 옆에 잠깐 둘이 앉았어요. 워낙 친하기 때문에 나이가 한 10살 위지만 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날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거기는 비교적 선당 후사하고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분이어서 신당 이런 건 저도 봤어요. 택도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옆에 앉아서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아주 뭐 너무 세세한 얘기는 안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마디로 택도 없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현정 인터뷰에서도 네.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이죠. 예. 그럴 가능성 0이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이용해서 이제 민주당 흔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 자, 근데 지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 뭐 비명계 체포 동의안 가결파 한 40명 추정되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고 나머지 4분이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 저러고 있는 건데 어제만 해도 고민정 의원 이낙연 총선 패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다. 절망의 탄식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그 지금 뭐
고민정의 변화, 이낙연 당대표 지낸 분 맞나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이죠. 이낙연 신당 창당 전남 도민들 망연자실하고 있다. 다음에 뭐 이경 이따가 바로 나올 겁니다만 이낙연 이분은 이상민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 명분이 겨우 출마 자격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소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이낙연 신당 어떻게 해야 하나 옳은 길 아닌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절대 다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이 좀 마크맨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본인을 아까 말씀처럼 대선 때 함께 하거나 비교적 뭐 흔히 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조차도 너무 행뚱맞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생뚱맞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뜬금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래서 저거를 응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를 응원하거나 또는 이렇게 엄호하거나 비호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결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두 분이 경선 나갔어 대선에서 한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그럼 둘 중에 지신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민주당에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국민님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굳이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건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들 면이 부딪히니까 그냥 지금 뭐 얘기해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좀 이걸 굳이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썼는데 전 DJ한테 정치를 배울 때요. DJ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교적 이렇게 가깝게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당내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는 근데 내부 투쟁이 약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은 특히 야당 이건 소위 얘기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하게 하되 내부에서 오류에 대해서 물렁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게 DJ의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면 또 뭐 그게 뭐 좋냐 마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후보를 깰 때 처음에 전 이해를 못하는데 참으로 무섭게 쳤습니다. 그때마다 이인재 후보가 대세론 비슷하게 해서 당내에서 뭐 저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저렇게까지 계속 때려야 돼 했는데 무섭게 집요하게 치시더라고. 근데 결국 그게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문제도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솔직히 당내에 있으면서 다 계속 신당 얘기하는 건 나 자기 집 우물에 침 뱉으면서 새우물 장사하는 거는 시정 잡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새우물 장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정치를 떠나서 신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런 걸 두지? 그대로? 그 본인이 옆에 있으셔갖고 제가 뭐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노사모 출신이고 이 방송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 때문에 생긴 방송이고 근데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인물이 김민석 의원이에요. 당시에는 현역이 아닐 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언론이 만든 프레임 속에서 김민석 배신자다. 지금도 이낙연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요. 김민세 이렇게 찾았던 이유가 간단해요. 지금도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기만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그 당시에 그 원로나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예를 들면 노무현 20, 정봉준 20이었는데 이회창이 40 나왔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당 원로들이랑 합의를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가 가서 단일화 시키고 오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 몰래 저 당으로 간 게 아니라 합의하고 돌아왔고 그 당시에 알려진 바로는 노무현 정봉준 여론조사를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했다. 결국에는 두 사람 단일화 시켜서 정권 교체 오늘 기자회견문도 나오는데
그걸 갖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건요. 역사를 모르는 얘기예요. 왜 김민석 의원을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찾았겠어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 교수인가 뭔가 하셨죠. 그때. 죄송하지만은 제가 혹시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이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한 번만 할게요. 예, 아주 짧게. 그러세요. 왜? 저는 후단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후단협이 박상천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 흔든 끝까지 세력이에요. 후보도 아니라 예.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때 DJ의 말씀을 듣거나 이거 일을 해서 하는 아주 당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땐 저거 잘 나갔어요. 시제말로. 그런데 그때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회창 씨가 먹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20년 전에는 후보 단일화라는 패러다임이 지금은 일상화되어 있지만 없었어요. 그것 자체가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그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그냥 깔끔하게 어느 날 정말 한 달 고민하다가 후보 단일화하고 정권 창출하고 당에 돌아오겠다고 성명 쓰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 작업만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문전 단일화를 성사시킨 거예요. 그거를 신기륜 전 의원하고 같이 했는데 신기륜 의원이 어디 책에 썼어요. 김민석이 아니었으면 단일화가 안 됐다. 권능학 고문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사시켰어요. 왜 그랬냐? 저는 후단협 보니까 황당하더라고. 계속 당에서 흔들기만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지게 생겼는데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욕먹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단일화 됐을 때는 야 그래도 김민석이 잘했다 이 소리도 들었어요. 돌아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지지철회라는 대파동이 생긴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 못 해본 그 순간에 완전히 저는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욕먹을 거는 각오를 했고 뭐 내가 정치에서 왜냐면 정권 창출을 그때 이회창 씨한테 넘어가면 저는 어차피 정치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그 정도 사명감을 가질 만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을 제가 거의 2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진심에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이회창이나 검찰이나 저쪽하고 타협해 본 적이 없고 정치하면서 한 번도 그쪽하고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볼게.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누구보다 복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성을 해보니까 그때 그 방법에 있어서 저는 사실 누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면이 있었고 당의 정체성이 중요했고 또 방법론이 중요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정치공학으로 단일화를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정치공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철회가 되는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너무 절망했어요. 정말 절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중은 시민은 국민들은 그 물컥하는데 아니 놀랍게도 아이고. 새벽에 시민들이 그걸 뒤집더라고. 뒤집었죠. 내가 그게 너무 진짜 저한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20년을 온 건데 그래서 저를 때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보셨겠지만 비교적 제가 처음 정치를 할 때보다는 제가 다시 정치에 돌아와서 좀 원칙을 중시하잖아요. 그 전보다. 근데 그게 그런 뼈저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진짜 당원과 시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정치의 본령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잃는 순간 사실은 저렇게 엉뚱하게 가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지점에서 사실 중요한 게 진짜 우리 사회의 언론 그 수구 카르텔의 일원으로서의 언론이에요.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사실 저쪽이란 말이에요. 저쪽의 언론, 저쪽의 정치, 이 진영, 이런 건데 이 싸움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쪽에 재료를 줘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짓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김민석 의원 울컥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지금에 와서 20년 지났다고 그래서 그때 나는 위장탈당해서 누구처럼 위장탈당해서 노무현으로 단일화 시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돼서 두 분이 제가 봤을 땐 공감이 되는 측면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 하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민주당의 완전 정통성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재 비서실장이었다고. 네.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재창출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당연히 나갈 때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약간 심판 입장에서 단일화하고 돌아오겠다. 속마음은 그런 거였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본인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걸로 파견이 됐었던 건데 그 굴레를 지금 20년 갖고 사는 건데 다시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이낙연 의원들이 다시 그걸로 공격을 하고 오늘 트위터 보니까 난리가 났더만 집단으로 못다 떨어진 것처럼 해요. 역사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고 저도 가끔씩 김민석 의원 나오면은 그런 댓글을 달리면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도 모르면서 진짜 공신한테 그러면 되겠냐 이런 거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실제로 제 정치 인생이 참 기복이 많았는데 제가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은 것은 단일화가 된 이후에 정몽준 캠프에서 저를 트로이의 목마라고 해서 일종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모의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치인은 어떤 정치 행동을 하면 그것이 불가피할 때면 그냥 입을 닫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영배 의원도 겪으셨지만. 그리고 그냥 운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비판받는 것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를 비판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판의 100배의 강도로 이낙연의 현재 선택을 비판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는 진짜 반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절절하게 느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을 흔히 사람들이 저보고 전략 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략에 꽤 쓰는 걸 좋아해. 사람이 꾀를 써도요 그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과 원칙과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내가 되게 허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상황을 보고 감을 잡고 판단하고 이런 건 좀 될지 모르는데 무슨 셈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 위치에 있다가 이런 이득을 취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 해본다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래도 20년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제가 우리 프라님이 아시잖아요. 네. 제가 마이크에 1년밖에 설려고 안 했던 사람이고. 근데 저같이 그 대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닫아야 하는 네.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요. 탈당하고 맞아요. 나서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 내가 나왔을 여기도 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나왔을 때 김민석 의원이요 예.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배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내가 화를 냈어. 민주당 역사 좀 알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그 이후에 민주당 복당해가지고 최고위원 됐어요. 선출직으로. 그렇죠. 그 당시 문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쫙 늘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또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 김민세 하는 거거든요. 노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자서전에 그때의 선택이 김민석의 선택이 이해창 직권을 맡기 위한 합리적인 충정이고 합리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2010년 복귀해서 최고위원이 됐을 때 봉화를 갔을 때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20년의 굴레를 아직도 공격한다는 게 참. 그리고 그래서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비교적 같이 정치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영남에서 연고가 있는 드문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시는 이후에 오히려 저는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정말 편한 사이였으니까 과거에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다 없어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정치적 살인, 그러니까 MB 정권의 검찰을 앞세운 정치적 살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딱 생기는 순간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요즘 서울에 보면 영화도 그렇지만 제 출발이 그런 거였고, 나는 이 검찰의 요즘 이 행태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 집단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키워놨나, 저걸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나. 참,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이 검찰의 저 짓을 보면서, 저런 짓을 보면서 오늘 되게 좀 무겁네요. 아니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나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유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응어리져서 항상 아유, 죄송합니다. 뭐 제가 김민석 의원을 처음으로 찾았다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분을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당내에서 당리당략으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 지금 오늘 보면서도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그 당시에 현장을 잘 알고 있었던 그 같은 기자 출신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저 광고 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광고할 시간도 없는 것 같네. 잠깐만 이야기 좀 덜 끊었는데. 그래요? 아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은 다 됐는데 짧고 임팩트 있게 좋은데요. 자 짧게 그럼 이재명 대표 등의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김민석 의원이 딱 그때 후보 단일화 위해서 나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나서기가 굉장히 이상한 구석이 있는 그럼요. 그 시점인 거거든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그 왜 우리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 선거제를 둘러싸고 선거 제도를 둘러싸고 정당 구조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게 커지고 있을 때 흔들리면 그거는 잘못하면 휩쓸게 돼 있고, 따라서 이런 논란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치워두고 원래 가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이 주문을 꼭 해야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네.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지도부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 비교적 일찍 정치를 지금 당내에서 제일 오래된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수는 많지 않아도 15대 때 시작했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또 편하게 해야 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요. 지도부는 그냥 의연하게 네. 총선 준비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정치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찜찜하다 싶을 때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찜찜하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도 그랬고요.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해야 되고 당이 소리 내야 될 때 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죠.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바보가 아니니까 왜 짐작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해야죠, 누군가는. 그래서 그냥 한 거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도부는 의연하게 그리고 당원들께서 딱 중심을 지키면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예. 자, 아까 그 책이요? 사회와 철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북콘서트? 저게 네, 뭐예요? 저거. 그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자유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뭐라고 씨부렁거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자유만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그 정치 철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학회가 하나 있는데, 이 학회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해요. 정치와 철학의 만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배경 혹은 이 이론적 근거는 뭐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저자 두 분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 분은 문성훈 교수인데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쪽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또 한 분은 그 박구용 교수인데 이분 유명하죠. 박구용 교수. 자유의 폭력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근래 이분들이 내셨는데 이걸 놓고 이 철학자들이 정치 철학자들이 이 모임을 합니다. 여기를 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12월 16일 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길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내놓고 이분들이 두 분이 발제를 하고 지금 이 저자 두 분이 발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해요. 지정 질문만 해도 6분이 나서는데 이 사회와 철학 연구회라고 하는 이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정치 상황이. 이런 때는 철학이 길을 좀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치 철학이. 그래서 여기 좀 많이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국회 여기에 이제 의원회관 뭐 들어가는 거 공짜예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네. 가시고. 자, 그 화면, 우리 영상 화면 상단에 이 두 분 후원하는 계좌가 계속 좀 걸려 있었고요. 채팅창 상단에는 김민석 TV, 민영배 TV 구독 좀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뭔가 빚을 갚고 싶은 두 사람이기 아니요. 때문에. 분하님 이거 부탁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출판 기념회 했잖아요. 근데 출판 기념회 했다는 얘기만 그냥 동네방네 엄청 알려지고 책은 안 팔렸다. 책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책 얘기는 어디서 책 얘기 좀 해줘요. 책 안에 보면 알겠습니다. 예. 따로 홍보해 드릴게요. 예. 탈당의 정치에 대한 책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책은 안 팔리고 출판 기념회에서 뭐 어쨌다는 자,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굉장히 좀 뭔가 임팩트가 있었고요. 김민석 의원 이런 것도 처음 봤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꼭 가서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